않지만 기본적으로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그런 주장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방자치제를 보통 설명할 때요,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설명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얘기는 그러니까 공인된 그런 설명이라는 뜻이죠. 사전에서 나오는 것처럼 지방자치제를 그렇게 교과서적으로 설명할 때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방자치제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로 구성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의 법 안에서 주민자치란 네 글자가 있든 없든 그것과 무관하게 전 세계적으로 지방자치제를 실시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를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이죠. 단체자치라고 하는 말은 예를 들면 전에는 중앙정부가 모든 걸 다 결정해서 인천시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연수구 뭐 이런 데 지시를 하면 그걸 따라서 해야 되는 거지만 이제는 인천시나 여러분들이 사는 연수구, 미추홀구, 뭐 남구, 서구 이런 곳에서 일정 정도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옮겨주는 거예요. 그게 단체자치의 핵심이고요. 주민자치라 하면 이제 그것을 예를 들면 시장이나 구청장, 지방의회 의원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일정한 결정 권한을 넘겨준다. 이런 게 주민자치의 의미인 거죠. 그런데 아까 제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 안에는 주민자치란 네 글자가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제도는 단체자치 중심으로 만들어졌어요.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게 이 지방자치법을 만들 때 정치적인 타협물로 이 지방자치법이 90년도에 전면 개정돼서 부활했단 말이죠. 그때 이 지방자치법이 만들어질 당시에 아무도 주민자치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정치인들은. 뭐 지금도 주민자치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는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정부에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통과가 됐어요. 여기 혹시 소식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는 지금 새로이 시범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회를 규정한 조항이 들어갔었어요. 즉 이제는 주민자치회가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법적인 규정을 갖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국회 상임위에서 이게 통과되는데 주민자치에 대한 근거가 싹 빠진 채로 통과됐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주민자치회에 관련된 것에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지 않겠다고 하는 국회의 의지를 보여준 거죠. 정말 주민자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하면서 그렇게 통과시킨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좀 안 좋겠다. 혹 이게 정치에 대한 오히려 더 불신을 조장하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저는 가끔씩 법들이 통과되는 거 예를 들면 지난 몇 년 전에 혁신운명동 사업이 여야의 타협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전면 삭감되는 거나 이번 사태들을 보면서 정말 국회의원들은 믿을 수 없다. 우리 주민들이 힘을 갖고 뭘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점점 더 하게 되는데요. 뭐 아무튼 이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이 지방자치법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단체자치 중심으로 지방자치법이 만들어진 거고 그리고 굉장히 오랜만에 90년이면 한 40년 만에 90년이면 40년인가요? 지금부터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하면서 주민자치회의 근거가 되는 규정을 넣으려고 한 시도도 국회에서 무산됐듯이 이게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이루어지면서 정치적 타협의 산물은 주로 주민들에게 권한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자치단체에게, 그러니까 뭐 시장, 구청장, 자치단체장에게 주로 권한을 더 많이 주는 방식으로 이 지방자치법이 만들어졌고 지금도 그렇게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요즘에 자치분권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치분권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약간 얘기하는 사람마다 뉘앙스가 조금씩 다르다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이런 데도 자치분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주로 분권에 관심이 많아요. 분권, 즉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보다 지역정부로 많이 보내야 된다, 나눠야 된다, 이런 데에 관심이 많이 있고요. 저는 그 분권이 강화돼야 된다는 것은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이 자치분권을 얘기할 땐 좀 강조점이 달라요. 그것은 그냥 단순하게 권한을, 중앙정부에 있는 권한을 지역정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역정부로 보다 많이 보내는 게 필요하긴 한데, 그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던 권한을 보낼 때 어떤 권한은 자치단체장에게 주고, 어떤 권한은 지방의회에 주고, 어떤 권한은 주민들에게 줘야 되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인 거죠. 그러니 그런 고려가 없이 그냥 분권을 추진한다 이렇게 얘기되면, 지금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자치권이 매우 미약하다 이런 것인데요. 하지만 미약하나마 지역정부에 주어진 자치 권한의 대부분은 자치단체장의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방의회의 권한도 상당히 약한 편입니다. 당연히 시민, 주민들의 권한은 거의 언급되고 있지 않고요. 그럼 나머지 권한을 거의 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고려 없이 그냥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역정부로 보내는 분권만 추진하면 그 지역에 그로 분배된 그 권한은 다 누구께 되냐면 다 자치단체장의 것만 된다는 거죠. 그것도 중앙정부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 하지만 분권을 얘기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권한은 자치단체장에게, 어떤 권한은 지방의회에, 어떤 권한은 주민들에 주는 게 더 적절한가 하는 것들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 분권에 대한 논의가 공개적으로 이제 정치적 쟁점으로 처음으로 드러난 때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었는데요. 이때 또 이런 고려가 없이 그냥 분권 얘기만 나왔던 거예요. 근데 현 정부 들어서 분권은 주민자치와 관련된 법적, 제적 움직임을 보이면서 좀 그래도 주민들에게도 일정한 권한을 주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으나, 지금까지 보여진 모습은 그것은 거의 다 좌절됐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자치분권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그 지역정부에 누구에게 줄 것인가 하는 고려가 반드시 포함되지 않으면 그 분권 자체가 그렇게 이상적으로 얘기하는 것듯이 분권이 되면 뭐가 좋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잘 충족되기 힘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게다가 분권의 제도적 근거인 지방자치제, 그래서 사람들은 지방자치제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키는 근간이 될 수 있다, 질적인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그런 얘기를 할 때 인용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 말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지방자치제가 왜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은 지방자치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성관이나 언론이나 이게 과거에 이 사람의 얘기를 굉장히 많이 인용했어요. 어떤 말이냐면 지방자치제는 민주주의의 학교와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인용했는데, 이 말은 프랑스의 정치학자인 토크빌이라는 사람, 이 슬라이드의 맨 왼쪽에 있는 사람 얼굴 보이시죠? 그 토크빌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나온 말이에요.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 토크빌이 프랑스 사람인데 미국의 민주주의를 견학을 해서 하고 그 견학한 내용을 가지고 쓴 책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프랑스는 우리나라보다는 분권이 더 많이 돼 있긴 하지만 민주주의가 많이 발달했다고 하는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분권의 전통이 좀 약한 편이에요. 이 사람이 미국에 가서 보니까 미국은 대통령이 모든 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어떤 내치와 관련돼서는 주지사나 시장들의 결정 권한이 많기 때문에, 지방자치제가 민주주의 학교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게 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미국에 갔더니 조그만 시티, 이제 시 단위 정도에서는 주민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을 직접 주민들이 모여서 결정하고 하는 일들을 많이 본 거예요. 어, 이건 프랑스에서 보지 못했던 현상인 거죠. 이 사람이 보기에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시민들이 모여서 자기가 사는 곳의 지역사회의 중요한 문제를 직접 결정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점점 더 키워나가는 그런 훈련의 기회도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본 거죠. 권한을 사용해보는 경험들을 가지게 되면서 시민으로서 역량도 키울 수 있겠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아, 지방자치제는 민주주의의 학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얘기는 이 사람이 지방자치제가 민주주의에 있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한 이유는 단체자치가 핵심이 아니라 주민자치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거죠. 게다가 우리는 많이 쓰잖아요. 지방자치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뭐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풀뿌리 민주주의를 보통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풀의 뿌리니까 바닥에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걸로 보통 생각하는데요. 풀뿌리라고 하는 말은 풀의 뿌리라고 하는 보통 명사만이 아니라 이 풀뿌리는 사회 정치적인 개념이 있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따로 있어요. 풀뿌리라고 하는 말은 주로 어떻게 사용되냐 하면요. 여러분 민초라고 아세요? 우리 사극 같은 데서 많이 나오죠. 민초의 순수한 우리말 같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국어 사전에선 그렇게 안 나오는데 제가 답답해서 영영사전까지, 영어도 잘 못하지만 영영사전까지 찾아봤더니 거기서 이제 풀뿌리 그레스루츠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 속의 의미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권력을 갖지 못한 다수 대중.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민초를 얘기하는 그런 의미로 쓰여져요. 그리고 옆에 보다 근본적 원리, 이런 의미도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풀뿌리 민주주의는 단순히 바닥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주의,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주의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보다 중요하게는 우리 민초들이, 시민 대중들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운영하는 민주주의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더 적절한 설명이라는 거죠. 그럼 이것도 역시 주민자치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지방자치제라고 하는 게 민주주의나 그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정치 제도다라고 표현하는 말들의 대부분은 단체 자치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주민 자치를 강조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제도는 그것에 많이 미치지 못하는 거죠. 다행히 정책적으로 최근에 주민자치가 점점 강조되는 현상은 반가웠긴 합니다만은 이걸 제도적으로, 국회가 그걸 제도적으로 보장해 줘야 되는데, 요즘에 좀 화가 나는, 이게 2, 3일 전에 이 소식을 접했거든요. 예, 주민자치회에 대한 근거 규정이 삭제된 채로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굉장히 제가 분노하고 있어가지고 이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의 의미를 잠깐 설명해 보면요. 잠깐만요. 제가 시계를, 어딨죠? 제가 시계 차고 왔습니다. 시계를 보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뭘 강의 듣는 거는 굉장히 피곤해요. 오프라인보다. 그래서 중간중간 쉬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계를 찾았고요. 예. 주민자치는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개념 자체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제가 한자로 써는 이유는 한자 의미 그대로 이해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주민은 특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특별히 어려운 사회 정치적 개념이 있는 게 아니죠. 자치도 그냥 보통 명사, 스스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요, 가끔 그런 질문을 받아서 봤는데, 주민과 시민은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런 질문 받아요. 혹시 좀 두 개의 의미의 차이를 설명해 주실 분 계신가요? 예, 김상원 선생님 손 드셨어요. 그럼 음소거 빼시고.
음소거 해제하시고 말씀하셔야 들려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요, 주민하고 시민하고, 그 시민은 뭐, 그 특정한 지역에 사는 시민이라 그러는데, 그 시민이 아니고, 우리가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특정한, 우리 그 도시에 사는 사람, 그러니까 특별히 있는 사람을 우리가 시민이라고, 주민은 그 특정한 지역에 사시는 주민을, 이제 그 사람을 주민이라고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같은 의미로 설명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보통 분들이 제가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시민이 민주주의의 시민이죠. 시민이라는 거는 민주주의를 하고 이제 하기 위한 그 사람들을 시민이라고 그러죠. 그게 정확한 네. 개념입니다. 시민이라고 하는 말은 민주주의라는 정치 체제와 함께 등장한 말이고요. 그리고 그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은 그 민주주의를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권한, 그 사회의 모든 권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시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정치적인 의미가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인천시에 살기 때문에 인천 시민이란 말을 하지는 앞으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여러분들은 그냥 인천시의 평범한 시에 사는 시민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시에 사는 특별한 시민들이 존재해요. 어딘지 아시죠? 소위 서울 것들이 그래요. 그럼 우리는 2등 시민 같이 취급받잖아요. 시민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보통 명사로는 특정한 시에 사는 사람을 얘기하지만, 그러면 예를 들면 저는 경기도에 사는데 저는 도민이고 시민운동 못 하겠네요. 도민운동 해야지. 그런 거 아니고, 시민이란 말은 그런 사회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 아까 김성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미인 거죠. 근데 주민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주민은 그냥 특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뭐 넓게 볼 수도 있고 좁게 인천시 주민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인천시의 연수구 주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연수구에 가자동이 연수동이 있죠. 연수 1, 2동 연수 1동 주민, 연수 1동의 몇 통 주민,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특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얘기할 때 주민이라고 하고, 자치는 제1을 스스로 다스려 나간다. 이런 의미니까 주민자치는 특정한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스스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냥 보통 명사를 해석하는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되죠. 그런데 이 얘기를 하게 되면 가끔 좀 과격하게 이 얘기를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래, 우리가 사는 지역 사회를 다스리니까 동장도 필요 없고 구청장도 필요 없고 의원도 필요 없고 우리가 다 알아서 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가끔 봐요. 좀 과격하신 분들이. 근데 그거는 맞는 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이제, 이거는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있죠, 여러분. 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방법은 다양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애초에 민주주의는 지금의 민주주의와 많이 달랐죠? 시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정치 지도자를 뽑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냥 시민들이 중요한 문제를 광장에 모여서 직접 논의하고 직접 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던 경우도 있고요. 또 요즘 같은 대의제 민주주의 같이 선거를 통해서 우리의 대표를 뽑아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 권한을 위임해주는 방식으로 작동되는 민주주의도 있는데요. 지금은 또 다른 형태의 민주주의를 보통 많이 강조하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운영하는 형태는 다를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민주주의다라고 얘기하려면 최소한 이런 가치가 녹아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주권 재민이라고 하는 가치는 빼놓을 수가 없어요. 가장 핵심적인 가치죠. 왜 우리나라도 헌법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처음에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걸 선언했죠. 그 다음에 바로 이어 나오는 게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주권재민이라는 한자어로 보통 표현하는 건데, 그게 핵심인 거죠. 그 주권재민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를 지역 차원으로 이렇게 치환시켜서 얘기한 게 주민자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주민자치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지역사회 권력 권한의 주인으로서 더 거의 걸맞는 권한과 역할을 해야 되는 걸 강조하는 개념으로 보통 사용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민 참여의 중요성과 주민자치의 의미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저는 최근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주민자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제는 주민자치라고 하는 개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해내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질적 발전은 없다. 이런 세계적인 합의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설명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면 약간 이렇게 정확치 않을 수 있는 게 주민자치라고 하는 표현은 서양에서는 이런 표현이 없어요. 주민자치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데는 우리하고 일본 정도만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럼 서양에서는 무슨 표현을 쓸까? 서양에서는 이것과는 좀 다른 표현을 쓰는데 그 의미가 주민자치하고 똑같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자치를 영어로 어떻게 번역할까? 제가 쓸데없이 그런 걸 고민해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 단어가 없더라고요. 또 오토노미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이거는 분권이라는 의미가 강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단체 자치도 다 포함되는 의미거든요. 그런 의미가 강한 거고. 그래서 제가 영어로 말을 만들어 봤죠. 셀프 거버닝 이런 말도 만들어 봤어요. 스스로 다스린다. 근데 이건 콩글리시예요. 언어민들은 이런 말 안 써요. 이건 이렇게 쓰면 안 돼. 다른 의미로 해석을 아주 주민자치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로 쓰는지는 뭐 좀 있으면 나올 텐데 거기서는 거버넌스란 표현으로 주로 써요. 특히 로컬 거버넌스란 말로 주민자치의 의미를 사용하죠. 이런 개념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앞으로 이런 개념들이 구현되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실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질적 발전이 없다. 그러니 이걸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데에는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사는 사회에 민주주의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 같아.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어. 이런 문제 제기로부터 시작됐어요. 근데 이 문제 제기는 민주주의가 발전하지 않은 그런 나라에서 터져나온 게 아니고요. 민주주의가 가장 발전했던 서구 유럽과 미국 이런 데에서 굉장히 본물처럼 먼저 터져나오기 시작했던 문제 제기입니다. 그럼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라고 하는 말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제기됐어요. 한 가지 차원은 이런 거죠.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주권 재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권력의 주인은 우리죠. 대통령이 아니죠. 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력 대통령 거 아니죠. 인천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권력 권한도 우리 건데 우리가 선거 통해서 빌려준 거잖아요. 그렇죠? 구청장의 권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럼 우리가 주인이고 그분들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임시로 선거를 통해서 4년 동안, 5년 동안 빌려가신 분들이죠. 우리는 주인, 그 사람들은 빌려가는 사람.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 예를 항상 드는데 적절한 예가 이게 제일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어떤 집에 사는 사람은 가옥주가 있고 세입자가 있지 않습니까? 세입자는 돈을 내고 그 집에 살 권리를 얻었지만 그 집의 주인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비가 오는데 빗물이 자꾸 새요. 그럼 집수리 해야 되겠죠? 그럼 세입자가 집수리 할 때 가옥주하고 그 집의 소유자하고 상의하지 않고 마음대로 집수리 해도 돼요? 안 되죠. 돈 문제도 있지만 그건 불가능하죠. 그러면 나중에 원상 복귀하라고 하면 나중에 나올 때 다시 다 원상 복귀하는 수리를 다시 하고 나와야 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집의 소유권자와 상의한 다음에 집을 수리할 수 있죠. 예, 공감. 예,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감점 드린 거는 그렇다고 생각하시나 이렇게 궁금해서. 원래 그런 거죠.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인천시장이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동네 구청장이 뭘 중요한 걸 결정하려고 하면 정작 그 결정 권한의 주인인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상의한 다음에 결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죠.
아니, 제가 여러분들이 하는 구청장이나 인천시장님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 제기는 예를 든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에서 먼저 터져나온 얘기란 말이에요. 거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거 이상하네. 이게 주권 재민이 아니잖아. 이건 민주주의라고 볼 수 없잖아. 이런 문제 제기가 분물처럼 터져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여기서는 민주주의의 위기란 말을 직접적으로 쓰지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대의제 민주주의가 이런 식으로만 작동되는 건 문제가 많다, 이런 문제 제기가 계속 터져 나왔던 거고요. 두 번째는 직접적으로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말을 표현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산업화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60년대, 70년대가 산업화 시대였고 미국이나 유럽은 50년대 본격적으로 60년대 초반까지 산업화 시대를 이제 구가했단 말이에요. 산업화 시대에는요, 시민들의 참여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전에 워낙에 우리는 배고팠어요. 유럽이나 미국이 처음부터 잘 살았던 거 아니라요. 산업화 이전엔 거기도 굶주림으로 굉장히 우리로 치면 보릿고개가 있었던 시절이었죠. 근데 산업화를 거치면서 그 보릿고개가 없어진 거예요.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을 했고, 그래서 사람들의 삶이 유사일로 처음으로 풍요로워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중산층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이런 거죠. 이 산업화 시대의 경제적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한 게 고성장 저실업이에요. 성장은 비율은 높고 실업 상태는 굉장히 낮고. 그런데 이 산업화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미국이나 유럽은 70년대가 들어서면 이미 산업화가 끝났고 후기 산업 사회로 넘어와요. 우리나라도 80년대가 넘어서고 80년대 중반이 되면 후기 산업 사회로 넘어가는데, 후기 산업 사회는 산업 사회와 굉장히 다른 양상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경제가 더 이상 성장을 안 해요. 이제 성장이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산업화 시대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지금 성장을 안 하니까 문제니까 다시 성장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세계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또 하나의 생각은 성장은 이제 가능하지 않아. 성장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이 상태에서 질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까? 지속 가능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지,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성장에 목매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성장은 안 이루어져. 후기 산업사의 경제적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저성장 고실업이라고 표현을 해요. 요즘 청년들 일자리 먹고 살기 굉장히 힘든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고 있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정치인이 요즘 살림살이 좋아지셨으니까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렇겠어요? 이 후기 산업 사이로 먼저 진입한 서양 사회들이 더 심했던 거죠. 그러니 그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정치 체제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최선의 정치 체제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정말 민주주의가 그런 최상의 정치 체제라고 하면은 이렇게 우리들의 삶의 질이 하락하는 문제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대답을 계속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민주주의는 오랫동안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도 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죠. 지금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거나, 아니면 민주주의란 정치체제가 최선의 정치체제가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지 않아, 이런 문제가 본물처럼 터져 나오기 시작을 했던 거죠. 사람은 그런 문제 제기가 점점 커지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들을 찾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정치 지도자들과 뭐 전문가 학자들이나 여러분들 같이 지역사회로부터 뭔가 관심이 있어 참여하는 분들이 오랫동안 모여서 논쟁도 벌이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오랜 기간을 거쳐서 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이 되면 일정한 합의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합의가 뭐냐면 이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산업화 시대에는 우리 사회 발전이 논리가 정치 지도자가 결정을 하면은 시민들은 정치 지도자가 한 결정을
가랭이가 찢어지도록 열심히 쫓아가기만 하면 되는 사회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래서 똑똑한 정치인을 뽑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오랫동안 그런 방식으로는 우리 사회가 질적으로 발전하지 못한다고 하는 걸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 이건 인정하자 이거죠. 그럼 이걸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은 이제는 시민들이 정치 지도자와 권한을 공유하는 수평적인 관계에서 권한을 공유하는 해서 일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체계를 작동시켜야지만이 우리 사회가 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합의를 도출하게 된 거고요. 이 합의가 이를 한마디로 표현한 게 거버넌스라고 하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거버넌스를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거번이라고 하는 통치의 명사형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런 명사가 아니에요. 전혀 새로운 신조어예요. 이거는 우리가 민관 협치로 번역하고 많이 쓰죠? 민관 협치가 뭘 번역한 말이냐면 이 거버넌스를 번역해서 민관 협치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치의 개념인 거지 통치의 명사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버넌스가 잘 활성화돼서 작동되는 그런 민주주의를 기존의 대의제 민주주의와는 좀 다르게 표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는 시민들의 참여에 기반하고 그 참여한 시민들에게 일정한 전환과 달리 권한을 공유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거버넌스에 의해서 작동되는 민주주의를 기존의 대의제 민주주의와 좀 달리 참여 민주주의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기존의 대의제 민주주의는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것과 대비시켜서 질적 민주주의다 이렇게 칭하기도 하고 해요. 근데 아직 이거는 대의제 민주주의 같이 공인된 그런 용어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개념에 대한 합의에 그치지 않고요. 이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합의되고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죠. 급격하게. 이거는 공감대가 확산된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정책적, 제도적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이면 나라일수록 시민들이 직접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일 많이 흔하게 사용했던 게 주민투표예요. 시민들이 발의한 주민투표. 우리나라도 주민투표 제도가 만들어졌죠? 주민투표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주민투표 제도는 사문화됐다고 하는 비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있지만 작동되지 않는, 그러니까 활용할 수 없는 제도로 전락했다 이런 비판을 받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주민투표제가 시민들이 발의해서 시민들이 제안해서 실시한 주민투표, 합법적인 주민투표는 저는 한 건도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한 건이 있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전에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문제를 가지고 주민투표를 했죠. 근데 자기가 주민투표를 발의할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지 않고 시민들이 발의한 주민투표로 주민투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례가 한 번 있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게 그거는 어떤 정치인이 자기의 주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자기 지지자들 동원해서 투표를 발의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주민투표의 사례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약간 이견이 있지만 형식적으로 한 건 있고요. 내용적으로 한 건도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많이 는 거예요. 주민투표 제도를 도입하고 그 주민투표를 활용해서 직접 결정하는 사례들이 어떤 스위스의 학자가 논문을 이렇게 써요. 실증적인 연구에서 논문을 썼는데 80년대 10년 동안 이루어진 주민투표 건수에 비해서 90년대 초반에 이루어진 주민투표 건수가 2배 이상 높아졌다고 하는 그런 실증적인 보고서를 낸 적도 있을 정도로 늘어났죠. 그래서 이후로 혹시 여러분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 제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예, 요즘에 직접민주, 그러니까 시민들이 직접 뭘 결정하는 권한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거버넌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스위스 사례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어요. 스위스의 주민투표 제도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평균적으로 스위스에 살고 있는 한 명의 시민은요, 1년에 평균 5번 정도의 주민투표를 한다고 해요. 한 번 할 때마다 한 건을 하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거, 뭐 이렇게 광역에서 하는 거, 기초에 하는 걸 모아가지고 하는데도 5번 정도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스위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 예를 들면 그 구청, 인천시의 무슨 구청에서 예를 들면 1억 원이 넘는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쳐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지 할 수 있고, 이런 제도들이 있어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편이죠. 이게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 이유도 다 이런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요. 근데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시겠지만 주민투표는 껌껌이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한 번 할 때마다 돈이 많이 들죠. 투표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찾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거 말고 일상적으로 시민들이 일정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없을까 이렇게 찾고 있다가, 그러던 와중에 1989년도에 브라질의 포르토 알레그리라고 하는 조그만 항구 도시에서 참여 예산이라는 게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이게 막 정착하고 발전하면서 입소문이 막 나기 시작했던 거죠.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환호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거야말로 우리가 거버넌스를 실현하기 위해서 일상적으로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우리가 찾던 그런 정책이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행정이 무슨 일을 하잖아요? 행정은 모든 사업을 예산으로 해요. 여기 혹시 행정에서 일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예를 들면 지금 인천시 의회나 각 구청의 의회는 지금 의회로 행정에서 예산을 편성한 게 넘어와서 심의하는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사는 구청의 예산 편성안, 인천시 예산 편성안은 어떤 내용이냐면 돈을 어떻게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 무슨 일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인 거예요. 행정은 사업 계획을 그냥 사업 계획으로 잡지 않아요. 다 예산 계획으로 잡아요. 그만큼 예산이라고 하는 건 행정의 모든 것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해서 일정한 권한을 행사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일상적으로 일정한 권한을 갖고 참여하는 것이라고 인정을 받은 거죠. 그래서 유엔뿐 아니라 월드뱅크 같은 굉장히 보수적인 국제기구에서조차도 이 참여 예산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가장 혁신적인 프로그램이다, 이러면서 극찬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하는데, 그러한 이유가 모두 다 이제는 거버넌스라고 하는 개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질적 발전은 없다라고 하는 세계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거버넌스라고 하는 개념도 우리나라의 90년대 초반 되면 이제 수입이 돼요. 이제 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유럽의 워크숍이나 회의 같은 데 갔다가 이 개념을 듣고 그게 맞는 것 같아라고 동의를 하고 우리나라로 수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거버넌스가 많이 들어오면서 참 많이 요즘에 왜곡돼서 사용을 많이 돼요. 이런 말 제가 자주 하는데, 저는 이렇게 표현을 농반 진반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래 우리나라에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놈이 두 놈이 있는데 참 먼 땅에서 와가지고 낯선 땅에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고,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 고생한 놈 중에 대표적으로 두 놈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놈이 거버넌스란 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만큼 저는 왜곡돼서 사용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거버넌스, 민간 협치의 핵심은 권한의 배분이에요. 권한을 공유한다고 하는 거예요. 시민들과 기존의 선출직 공직자들이 권한을 공유한다고 하는 개념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통 많이 혼동해서 쓰냐면은 민간협력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해요. 민간협력. 민간협력도 나쁜 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민간협력은 뭘 할 때 민과 간이 수평적인 관계로 협력해서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하려면 누군가 뭘 결정하잖아요.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누가 결정하는지 민간협력은 관심이 없어요. 민간협치는 둘이 같이 뭘 하는 것보다 더 관심을 갖는 건 누가 결정을 하느냐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권한의 공유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이 거버넌스 민간협치를 또 어떻게 많이 왜곡해서 사용하냐 하면은 행정에서 뭘 결정하려고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했다 이런 걸 민간협치라고 보통 많이 표현을 해요. 뭐 결정할 때 의견을 많이 수렴하는 것도 나쁜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주민들의 의견은 다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다양하죠. 그러면은 그 다양한 의견 중에 결정 권한이 있는 사람은 취사 선택, 자기 주관적으로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거버넌스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취사 선택을 네가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같이 모여서 협력적으로 같이 결정해봐라는 게 민간 협력인 거죠. 그러니 민간 협력과 의견 수렴은 또 굉장히 다른 개념이죠. 민간 협력의 핵심은 권한의 공유예요. 권한의 공유라고 하는 것은 전에 권한을 독점했던 사람이 시민들에게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일정하게 권한을 분배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요즘에 가끔 네, 고맙습니다. 공감. 저런 게 이렇게 제가 이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은 이 느낌에서 이렇게 활력을 줍니다. 그, 요즘에 어떤 전문가가 어떤 거버넌스에 대한 보고서를 이렇게 썼는데, 민간 협치에 대해서. 그래서 이 전문가들은 이제 그런 걸 뭐 이렇게 단계 구분하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거버넌스 민간 협치의 5단계 이렇게 구분해서 낮은 단계부터 높은 단계까지 이렇게 설명하려고 개념 규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분노했던 게 뭐냐면 5단계는요, 주민들을 동원하는 단계였어요. 근데 그것을 거버넌스의 아주 낮은 단계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제가 왜 분노했냐면 낮은 단계를 표현했음에도 분노한 거는 그건 거버넌스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민간협치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걸 낮은 단계의 민간협치라고 표현했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걸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 특히 기존의 권한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우리는 낮은 단계지만 민간협치하고 있어. 이걸 합리화시킬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주는 나쁜 짓인 거죠. 소위 많이 배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 지식을 이용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왜곡시켜서 권한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의도했든 안 했든 간에. 나쁜 짓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굉장히 분노했죠. 민간협치의 핵심은 권한의 공유예요. 고맙습니다, 공감. 아, 이거 참 큰일 났네. 저거에 너무 연연하면 안 되는데. 예. 권한의 공유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권한의 공유가 된다고 하는 것은 권한을 일정도 배분해야 된다고 하는 건데, 그럼 참여하는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권한을 일정 정도로 배분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권한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모든 시민들, 그러니까 모든 인천시에 사는 사람들 모두에게 주는 건 권한을 나눠줘야 되는 건가요? 그럴 수가 있나요? 민주주의는 시민들에 의해서 작동되는 정치, 아, 여기는, 뭐라 그러나, 이거는. 그 민주주의는 보통 시민들에 의해서 작동되는 정치 체제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나 더 엄밀하고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민주주의는 참여하는 시민들에 의해서 작동되는 정치 체계다. 사회정치적 개념에서 시민은 참여하는 사람들이 시민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시민이라고 할 수 없기도 해요. 즉 권한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요. 권한을 사용할 자격을 부여받는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전제가 하나 있어야 돼요. 참여하는 사람만이 권한을 사용할 수 있어요. 제가 항상 그것도 맨날 드는 예라서 좀 식상하긴 한데 더 좋은 예를 생각 못해서 그런데 예,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어, 옛날에 직접 민주제가 행하던 그런 고대 로마나 고대 그 제정이 아니라 공화정 당시의 로마나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서 전쟁을 할 건지 말 건지 막 토론하고 결정했단 말이에요.
어, 소크라테스도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은 거죠. 뭐 어쨌든 어, 전쟁을 할 건지 말 건지 막 논의하다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잠깐만 기다려 봐봐봐. 문제 제기한 거예요. 우리 옆집에 이 씨가 오늘 오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오늘 이 씨한테도 물어본 다음에 결정합시다라고 얘기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맞아 이 씨한테도 물어보자 그렇게 그랬을까요? 역시 반응이 없으니 답답해. 예. 당연히 아닌 거죠. 그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참여한 사람들이 결정하는 게 그게 최종적인 결정인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인천시장님 선거를 하는데요. 투표율이 10%밖에 안 된다고 쳐봐요. 그럼 90%는 어떤 사람을 지지하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개표를 안 하고 시장을 안 뽑나요? 개표하고 뽑아요. 왜? 참여하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게 최종적인 결정이라고 인정하는 게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죠. 그러니 거버넌스 민간 협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권한을 분배해야 된다. 당연히 거기에 따른 한 가지 전제 조건은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권한을 분배할 수 있다. 이거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시민들은 잘 참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굉장히 특이한 분들이죠? 일반적으로는 잘 여러분 이웃에 계신 분들 잘 참여하지 않으시죠? 마스크 벗으니까 좀 얼굴이 낫나요? 고맙습니다. 좋아요. 예. 그 아까 그 참여하는 게 중요한데 주민들은 잘 참여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사실 최근으로 올수록 사람들은요. 우리 인천시 뭐 우리 연수구 뭐 우리 뭐 연수 일동 이런 데 관심 없어요. 주민들에게 우리 인천시를 위해서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뭐 연수구, 미추홀구, 뭐 서구, 남구 이런 데를 위해서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자동을 위해서 뭐 우리 연수 일동을 위해서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CR도 안 맥히는 얘기죠. 물론 인천시가 좋아지고 미추홀구가 좋아지고 뭐 무슨 동이 더 좋아지고 하면 우리들도 좀 좋을 거라는 건 다 아시지만 그렇게 참여하라고 하면 사람들은 뭐 고개는 끄덕거릴지 모르겠지만 내가 꼭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을 느끼진 못해요. 사람들은 이제 자기와 자기 가족들의 건강이나 이런 문제에 주로 관심이 있지 인천시 뭐 무슨 구 내가 사는 지역에 그렇게 관심이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피부에 와닿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별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제가 지방자치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분권 이런 말씀 드렸는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분권이 이루어지고 지방자치제가 실시된다고 하는 데에는 이런 원칙과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권한이 있고 지역정부가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권한이 따로따로 좀 구분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좋은 거는 뭐 국방, 외교 이런 큰 문제들에 대해서 주로 중앙정부가 권한을 갖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제들, 생활상의 그런 밀착한 문제들은 지역정부가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게 맞다. 이게 일반적인 그 기준이 되죠. 분권을 어떤 걸 해야 되냐 할 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분권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복지 정책이에요. 실제로 노무현 정부 때도 분권을 부르짖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잘 안 됐고, 하지만 복지 정책은 많은 경우가 분권이 이루어졌어요. 그만큼 복지는 그 당사자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그 피부로 느끼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거는 중앙정부보다는 그 지역 주민들과 보다 가까이 있는 지역정부가 그 권한을 갖는 게 옳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지역정부가 가지고 있는 게 가져야 되는 권한들은 주로 우리들의 생활상에 아주 직접적인 이해와 연관된 문제들에 대한 권한은 지역정부가 갖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분권 정도가 약하다, 즉 지역정부의 자치 권한이 미흡하다고 하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나마 미흡 하나마 가지고 있는 권한들의 대부분은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사는 집 뒤에 공터가 하나 있는데 거기다가 쓰레기 소각장을 지을 건지 아니면 뭐 학교를 지을 건지 공원을 지을 건지 아파트를 지을 건지 하는 권한은 지역 정부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가 국방이나 외교 문제 가지고 뭔 난리가 날 경우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머리띠 메고 광화문 앞으로 달려가지 않죠? 제가 맨날 예를 드는 게 몇 년 전에 남북 관계가 굉장히 경색돼 있을 때 남북 관계가 경색돼 있다고 하는 것은 전쟁이 날 확률이 위험이 높다는 건데 굉장히 불안한 문제잖아요. 생명이 오가는 문제인데 그럴 때 우리가 불안해서 못 살겠다 빨리 해결하라고 하고 머리띠 메고 광화문 앞으로 달려가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하지만 우리들이 사는 집 뒤에 공터에다가 쓰레기 소각장을 짓겠다고 하면 여러분 머리띠 메고 여러분이 사는 구청으로 달려가요? 안 달려가요? 누가 꼬시지 않아도 사람들은 달려가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참여라고 하는 것은요, 중요한 문제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참여를 할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한다고 하는 거죠. 따라서 시민들의 참여는 주로 그런 자기들의 문제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 지역에서부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외국의 문건들 보더라도요, 참여라고 하는 단어, 영어로 제 발음이 좀 후지지만 participa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요, 그 옆에 연관 검색어처럼 나오는 단어들이 지역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주로 나와요. 뭐 local, region, 뭐 community, neighborhood 이런 단어들이 같이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만큼 참여는 지역에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거죠. 제가 아까 쭉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우리 사회의 질적 발전을 이루기 위한 대안으로 합의된 게 거버넌스 민간협치라는 개념이다. 근데 민간협치기는 이 개념은 권한을 공유하고 분배하는 거다. 근데 권한을 시민들에게 분배하기 위해선 시민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 참여는 주로 지역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쭉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 얘기는 어떤 얘기가 돼요? 우리 사회의 질적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대안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즉, 거버넌스가, 민간협치가 구현될 수 있는 공간은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거버넌스를 실천적으로 표현할 때 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지역이란 말을 앞에 붙여서 로컬 거버넌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즉, 지역사회에서의 민간협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럼 지역사회에서의 민간협치, 즉 로컬 거버넌스는 어떤 의미예요? 지역사회의 문제를 결정하는 중요한 것들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그 결정권을 함께 공유한다 이런 개념이겠죠. 이것은 주민자치라고 하는 개념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개념이에요. 제가 아까 주민자치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나 일본 정도에서 사용하지 민주주의가 더 발전한 서구에서는 주민자치라는 말이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서 주로 주민자치 대신 사용하는 말은 로컬 거버넌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민자치라고 하는 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이것은 우리 사회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 세계인들이 합의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주민자치라고 하는 개념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합의가 이루어지긴 했는데요. 가끔 토론회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몇 년 전에. 근데 최근에 주민자치회와 관련해서 공무원들과 간담회 같은 걸 하면서 공무원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또 최근에 또 들었어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주민자치 나도 좋아, 찬성해. 근데 주민자치는 주민들이 알아서 결정하고 알아서 하는 거잖아. 그럼 자기들이 알아서 결정하고 자기들이 하면 되는데 왜 우리 행정이 거기에다가 예산도 지원해야 되고 행정적으로 지원도 해야 되고 왜 그러지? 주민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을 가끔 만나요. 형식적으로는 뭐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이건 굉장히 오해에서 비롯된 거죠. 그러니까
주민자치라는 개념을 정말 이해 못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의 제도적 근거가 법에 지방자치법에 근거한다고 하는 말씀을 초기에 드렸다시피 이것은 제도를 구현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당연히 행정에서 예산과 지원을 해주는 게 당연한 거죠. 그리고 제가 좀 짜증이 나서 이렇게 보통 표현도 많이 해요. 인천시가 운영하려면 인천시에도 몇십조 거의 100조 이상의 예산이 을 들여서 인천시를 운영하는데요. 그 예산의 대부분은 어떤 사업을 하는 사업비로도 쓰이고 공무원들의 월급으로도 쓰이고 하는데 저는 그걸 우리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이잖아요. 예산은 우리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건데 그 예산을 공무원들의 인건비로 쓰고 행정이 사는 사업비로 쓰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배 아프지 않아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건 한 가지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전제? 그 돈을 가지고 공무원과 인천시청이 우리들의 인천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다양한 공적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된다고 하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역에서 주민자치와 관련된 활동을 한다고 할 때, 우리는 나만 좋으라고 그 활동을 하나요? 물론 나도 좋아야지 그 활동을 할 수도 있지만 최소한 주민자치 활동이 이루어지려면 나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도 좋은 그런 방향으로 그런 내용으로 사업을 하고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인천시가 예산을 사용하는 뭐라 그럴까 그 명분? 그 목적과 우리가 주민자치 활동을 하는 목적은 다르지 않죠. 근데 누구는 월급 받아가면서 예산으로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써서 월급 받고 사업비를 쓰고 누구는 맨날 손가락만 빨면서 그 활동을 하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공감 고맙습니다. 그런 거죠. 예, 공감 막 올라오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주민자치 활동을 하는데 우리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쓰고 그 우리들의 주민자치 활동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 주민자치는 주민들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니들끼리 하면 된다. 우리가 행정에서 예산과 뭐 딴 것들 지원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주민자치를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뭘 이해해서 비롯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함이 잘 안 보이는 작전일동 구 선생님께서는 격렬하게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공감을 표현해 주시네요. 예. 그런 게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건 다 넘어간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 주민자치, 뭐, 로컬 거버넌스 이런 걸 할 때, 건건이 쟁점이 되는 게 여전히 존재하긴 해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래, 시민들에게 권한을 일정 정도 나눠주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 나도 인정하겠어. 그런데 어떤 권한을 어느 정도까지 시민들에게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분배하는 게 적절한가 하는 것은 항상 논쟁이 되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이 논쟁이 이루어질 때 가장 그 논쟁의 기본이 되는 기준은 뭐냐 하면은 과연 시민들이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자치 역량이라고 하죠.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과 관련돼서 이 논쟁이 벌어지는 거죠. 사실상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즉 자치 역량, 시민으로서의 역량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권한을 이딴 만큼 많이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시민들이 그 권한을 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정말 긍정적으로? 네, 그럴 수 없죠. 뭐 역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시민들의 역량이 이만큼 커졌는데 권한을 요만큼밖에 안 주면 어떤 문제가 벌어질까요? 저는 참여의 필요성을 못 느낄 것 같아요. 피껏 힘들게 참여해봤자 변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참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참여의 동기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참여의 권한의 정도와 시민들의 자치 역량과의 관계는 정비례할 수밖에 없죠. 시민들의 자치 역량 정도에 따라서 권한도 그 정도의 권한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한 가지
여러 가지, 두 가지 정도가 핵심인데, 하나는, 우리가 역량이 커지는 것만큼 권한을 점점 많이 줘야 되는데, 권한을 안 주려고 하잖아요.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사람은. 그럼 그 권한을 우리한테 줄 수 있게 만드는 우리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주민자치활동, 뭐 참여예산활동, 마을공동체 활동 뭘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그 과정에서 우리들 참여하는 사람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한 가지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참여하는 시민들, 주민들의 자치 역량, 즉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한 우리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들의 자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외부에 유명한 대학 교수님을 모셔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오랫동안 뭐 5시간, 10시간, 아니 100시간씩 듣게 하면 그럼 우리들의 자치 역량이 커질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피아노를 잘 치고 싶어요. 그럼 피아노 잘 치는 사람에게 강의를 많이 들으면 피아노 잘 치게 되는 거 아니죠? 피아노를 계속 쳐봐야 되는 거잖아요. 피아노 치면서 피아노 배우는 거, 기타를 치면서 기타를 배우는 거고, 여러분들이 또 어떤 업무 분야에서는 전문성이 있으실 텐데, 그게 공부를 많이 했다고 그 전문성이 바로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오래 하는 경험을 통해서 그 전문성을 쌓아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시민으로서의 역량, 그런 전문성도 강의를 많이 듣고 하는 게 아니라 권한을 사용해보는 경험을 계속 축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토론회에서 전에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 시민들에게 권한을 주는 것은 찬성하는데 지금 시민들이 권한을 사용할 능력, 즉 역량이 너무 부족하잖아. 그러니 어떻게 줄 수 있어? 이런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전문가들도 그렇고 행정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아직도 많을 거예요. 말은 요즘에 잘 못하지만. 그때마다 제가 하는 말은 그거예요. 시민들이 역량이 없다는 것은 일단 인정. 왜? 우리는 그 권한을 사용해 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능력이 없으니까 권한을 줄 수 없다고 얘기하면은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아니 100년이 지나도 우리는 그 이유 때문에 법원을 쓰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시민들의 역량이 없으니까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권한을 줘서 그 권한을 사용해보는 경험들을 계속 사회적으로 축적하는 과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럴수록 더 시민들에게 일정한 권한을 뭐 많든 적든 간에 시민들에게 일정한 권한을 줘서 그것을 자꾸 사용해보고 그래서 결정하도록 해보고 집행하도록 해보고 그 평가하도록 해보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좀 더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이런 과정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지 않냐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주민자치가 활성화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이런 기준을 저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것보다 저는 어떤 선순환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건데 그것은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일정한 권한을 줘서 그 권한을 사용해 보도록 하고 그걸 사용해 보는 경험을 통해서 그 역량을 조금 강화시키고 강화된 것만큼 조금 더 많은 권한을 주고 좀 더 많은 권한을 사용해보는 경험을 통해서 조금 더 그 역량을 키워내고 이런 선순환 과정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선순환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주민자치가 활성화된다. 저는 그렇게 본다는 것이죠. 제가 얘기하는데 공감 많이 올라왔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주민자치는 저는 크게 두 가지 단어로 설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의 역량을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민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하는 두 가지 키워드로 설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는 뭐 주민자치회라든가 주민참여예산제라든가 마을공동체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그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시민들의 역량을 키우는 그런 훈련의 장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도나 정책을 운영할 때도 지금 시민들의 역량이 어떻다라고 하는 걸 고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시민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교육 훈련의 과정으로서 이 정책과 제도들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민자치 정책 관련 정책 흐름에 대해서 좀 보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적으로는 주민자치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도 들어가 있지 않지만요. 그래도 다행히 주민자치와 관련된 정책들은 점점 확대 강화되고 있는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주민자치와 관련된 정책 제도들이 점점 확대 강화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할 때는요, 꼭 주민자치라는 네 글자가 들어간 정책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주민자치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저는 주민들이 참여하고 일정한 결정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모든 정책과 제도는 다 주민자치 제도 정책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 면에서 뭐 주민투표제, 주민발의제, 주민소송제, 주민소환제, 주민참여 예산제, 그리고 각 자치단체마다 시행하는 그런 각종 뭐 민간 협치와 관련된 제도들, 이런 것들도 다 주민자치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주민자치라는 네 글자가 들어간 그런 정책들을 중심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주민자치와 관련된 정책들이, 이러한 정책들은 좀 주민자치란 이름이 붙은 정책들과의 연관성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좀 그것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 주민자치라는 단어가 들어간 정책이 처음으로 실시된 거는 1999년도부터 시범 실시가 된 주민자치센터의 설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 말을 썼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주민자치라는 이름이 붙은 정책, 제도, 뭐 제도라기보다는 정책들은, 물론 조례로 개정됐으니까 제도이기도 하죠. 그것들이 처음에 실시되게 된 배경은요, 처음부터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고민으로 시작된 정책은 없었어요. 지금까지. 다 다른 정책으로부터 파생된 것들, 배경이 파생됐어요. 예를 들면은 99년도에 처음으로 시범 실시가 하게 된 주민자치센터도 배경이 뭐였냐면은 행정체계 개편이었어요. 핵심은. 우리나라의 행정학자들은 수건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뭐 다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나본 행정학자들은 약간 진보적이든 보수적이든 똑같은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나라의 행정체계가 너무 다단계라는 거예요. 4단계, 다단계, 4단계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중앙정부, 광역, 기초, 읍면동, 이렇게 4단계로 이루어져서 행정이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그러니 이 4단계를 3단계로 줄여야 된다, 이런 수건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행정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항상 새롭게 시작이 돼요. 99년도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게 된 배경은요, 98년도에 정부에서 행정체계 개편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 핵심은 뭐냐면은 읍면동 사무소를 폐지하는 거였어요. 읍면동 사무소를 폐지하고 그 업무를 다 본청, 근데 구청, 시청으로 보내는 것들을 핵심으로 하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사시는데 읍면동 사무소 잘 안 가시나요? 잘 가시나요? 잘 모르겠는데 보통 일반 주민들 잘 안 가긴 하지만 읍면동 사무소가 없어지면 불편할 것 같지 않으세요? 사실은 주민들을 가장 가까이서 만나는 행정기관이란 말이죠.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반대가 심했죠. 주민들이 반대가 심하니까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덩달아 반대를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추진하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대신에 이게 어떻게 추진이 됐냐면, 읍면동 사무소를 폐지하는 대신에 읍면동에서 하던 업무의 80%를 본청으로 이관시키는 방향으로 행정체계 개편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자 1동에 살고 계시다면 가자 1동에서 하던 업무의 80%를, 가자가 서구인가요? 서구청으로 보내고 20% 정도의 업무만 가자 1동 사무소에서 처리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가자 1동, 각 읍면동 사무소에 공무원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업무의 80%가 본청으로 가니까, 업무가 주니까 거기서 일하는 공무원 수도 줄어들게 된 거예요. 대거 읍면동 사무소에서 일하던 공무원들이 대거 본청으로 가서 일하게 되고, 거기는
소수만 남게 되는 그런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수가 줄잖아요. 공무원 수가 주니까 뭐가 남죠? 공간이 남게 된 거예요. 기존에 지금 우리 읍면동 주민센터 안에 공간이 남게 됐어요. 이 남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고민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 남은 공간을 복지센터 같이 만들려고 얘기가 진행됐는데 청와대에서 논의하다가 이걸 주민자치센터로 만들자 이렇게 결정이 돼버린 거예요. 남은 공간 활용을. 그런데 이름을 주민자치센터로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주민자치센터로 붙였으니 이걸 행정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하면 이게 안 맞잖아요, 명칭하고. 그러니 주민자치센터를 주민들이 운영하게 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주민자치위원회는요, 독자적인 제도 기반이 없어요. 주민자치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에 이것을 운영하는 주체로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규정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이 계획이 나올 때 행정문건에선 명확히 밝히고 있어요. 주민자치센터의 센터장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읍면동장이에요. 주민자치위원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공간의 소유권이 행정권이니까 당연히 센터장은 읍면동장 행정공무원이 맡게 돼 있는 거죠. 운영할 수 있는 권한만 주게 된 게 주민자치위원회예요. 그렇게 운영이 됐죠. 그렇게 운영이 돼서 99년도 7월부터 시범 실시를 시작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는데요. 그러다가 이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사회 주민자치 거점으로서 역할을 못한다고 하는 비판은 초기부터 계속 제기됐던 거예요. 그 문제 비판이 계속 커지니까 지난 정부 박근혜 정부 때 이것을 한번 주민자치로 개편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때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 거점으로 이렇게 그 역할을 못하니까 좀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배경으로 주민자치의 시범 실시가 이루어진 게 아니었어요. 그때도 역시 행정체계 개편의 부산물로 이게 떨어진 거예요. 지난 박근혜 정부 때 행정체계 개편의 핵심은 뭐였냐면요, 기초자치단체와 읍면동을 통합하는 거였어요. 통합시켜버리자는 거였어요. 근데 물론 많이 되진 않았죠. 시군구,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 중에 대표적인 게 김해, 마산, 창원이 하나로 합쳐졌죠. 그쵸? 그렇게 합쳐졌어요. 그 정도밖에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동사무소가 통합된 경우가 있어요. 많지 않은데, 인천에는 없다고 들었는데, 없죠? 그 경기도 시흥시의 대하동이라고 주민자치회와 관련돼서 소문이 많이 도는 동이 하나 있는데, 그게 두 개의 동이 합쳐진 대동이에요. 자, 보세요. 읍면동 사무소를 합치려고 생각한 거예요. 합치려고 생각하면요, 두 개를 하나로 합치면 공간이 하나 또 남잖아요. 그렇죠? 건물이 하나 남죠?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고민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물론 논의를 하면서 주민자치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가 하는 고민이 나중에 이루어지긴 했지만, 애초에 배경은 그거예요. 이 남은 하나의 건물을 보건복지 및 주민자치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자, 이런 차원에서 주민자치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이란 이름으로 시행되는 주민자치의 시범실시는 뭐 따지고 들리면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좀 있긴 하지만요, 제가 한 가지 긍정적으로, 무엇보다 긍정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그래도 이 정책은 최초로 주민자치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가 하는 고민으로부터 나온 정책이라는 점은 저는 높게 평가해요. 내용에 들어가면 하고 싶은 말이 많을 수 있지만 취지 자체는 그런 면에서 좀 질적으로 다루다고 볼 수 있죠.